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부동산 폭락. 이제 드디어 때가 왔나?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뭐 경제 위기설도 나오고요. 지금 막 상당히 조금, 시장이,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도, 폭락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때가 되면 항상 나오던 아주 단골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 위기, 그 다음 부동산 폭락, 이런 것들이죠. 자, 폭락론의 대표적인 이 책입니다. 1999년도 우리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나왔던 재테크 하려면 집 절대로 사지 마라. 이게 참 심오한 제목 같아요. 이 책은 그 당시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우리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주 논리적인 그 답을 내놨던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부동산 대폭락 시대 온다 이렇게 해서 이 책도 역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이 두 책의 공통점은 경제가 안 좋은 그런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런 시절을 틈타서 나온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둘 다 근데 어쨌든 베스트셀러라서 인세는 많이 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 위기설 10년 단위로 나온다. 그래서 뭐 10년 주기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97년도 외환위기가 왔고,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2019년도에 위기가 온다고 또 주장했었어요, 과거에. 저는요, 2015년도부터 위기 온다는 소리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2015년도 되니까 또 위기가 온다. 2년 지나서 2017년이 되니까 또 위기가 올 것이다. 또 2019년 되니까 위기가 온다. 그러다가 부동산이 막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좀 잠잠하게 지금 왔다가 지금 다시 또 슬금슬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10년 단위로 위기가 온다면, 제가 2018년도인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10년을 가면 87년도에도 10년 단위면 위기가 왔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전에, 10년 또 전에 77년도에도 위기가 왔어야 된다는 건데, 자, 87년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삼저 호황이라는 대표적인 우리, 아주 호시절이었죠. 뭐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로 경제 상황이 아주 최고조로 좋았던 그런 시절이고요. 77년은 중동 특수로 이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서 경제 상황이 좋았던 곳이에요.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황당한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제 위기를 예측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외환 보유액에서 단기 외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리고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이것들이 이제 위기를 예측할 근거인데,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막 급감을 하고 있고 단기 외채 비중이 막 급증을 하고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위기의 전조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예전에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588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지금 8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한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외환 보유고가 우리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28% 수준인데, 지금 학계에서는 최소한도 GDP 대비해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제결제은행도 한국의 외환 보유고 규모를 뭐 9,300억 달러까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경제 위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원달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의 여파인데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1,100원대,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갔다가 지금은 1,200원대를 넘어서 1,280원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까딱하면 1,300원대까지 지금 갈 수 있겠다. 지금 약간의 이제 어떤 그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통화 스와핑을 해야 된다, 일본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와핑을 하게 되면은 비상 상황 시 원화를 맡기고 미리 책정해 놓은 환율대로 달러를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오히려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이렇게 크게 외환 보유액이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정도는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08년도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900원에서 1000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9월 달에 이 9월에서 10월 한 달 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올랐어요. 그건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래서 그 지금 외환 보유액의 이 외환 보유고의 필요성, 이것들이 좀 강조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성장률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이게 지금 뭐 크게 위기를 뭐 우리가 느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부동산 폭락한다는 대표적인 썰입니다. 썰. 예전부터 있었던,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폭발적인 인구가 급등하던 시절 지나서 인구 감소하니까, 인구 감소하면 주택 수요, 구입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주택 가격은 당연히 하락한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이제 암흑기로 들어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폭락한다는 대표적인 인구 감소론. 자, 그리고 베이비 부모 은퇴로 집값이 하락한다. 이것도 뭐 단골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가 없어진다.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려서 이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주고 했는데 사줄 수요가 없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됐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더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가 주택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 집 살 수요 없다. 이것도 아주 단골로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시장은 주택 보급률뿐이 아니라 인구라든지 정책, 여러 가지 심리, 이런 다양한 그 복합적인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 살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주택 보급률이 많아지게 되면, 제 강의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차별화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 오르는 지역과 오르지 않은 지역이 양극화가 커질 뿐이에요.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지역적 양극화가 커진다. 점점 공급이 되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OECD 평균 주택 보급률이 115%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 평균 약 104%예요. 물론 서울은 아직도 97%, 98%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100%도 안 됐지만 어쨌든 아직도 OECD 평균에 비하면 우리는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딱 100%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집은 아니거든요. 비어있는 집도 있죠. 그리고 지하도 있어요. 그렇죠?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최소한도 115%는 돼야 되는데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넘어서 집이 많이 공급이 됐을 때는 사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집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으로 크게 양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죠.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우리가 선진국들보다 너무 비싸.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PER이라는 게 이제 뭐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3배에서 5배가 적정 주택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상황이 다 틀려요. 나라마다 다 틀리는데 결국 제가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떨어진다고, 이게 우리가 너무 이 PIR이 높다,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평균을 하면은 우리 집값이 되게 낮은 거고요. 이 강남권에 있는 집값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는 주택가격이 되게 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PIR은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가공을 해가지고 높다 낮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의미 없는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많이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주택가격 폭락한다. 이거는요, 정말 20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지겹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때마다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일본과 경제 구조, 그리고 고령화, 인구 감소, 이거 너무 비슷해. 경제 구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 거야. 우리도 일본같이 똑같이 갈 거다. 이런 헛소리들 하는 그 유튜버들도 있고요. 무슨 학자들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어났습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론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하지만
다른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이 IMF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부동산과 주식시장 버블을 추적한 보고서예요. 전 세계의 나라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주식시장은 버블이 붕괴가 되니까 마이너스 45%까지 하락하더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5%까지. 근데 하락 기간이 2년 6개월이야. 반대로 근데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생겨서 막 하락하니까 제일 많이 하락한 게 평균 27.3%래요. 그리고 하락 기간이 4년. 자, 이거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주식시장 폭락할 때 갑자기 완전히 폭락하더라. 절반이 그냥 뚝 떨어지더라, 가격이. 하지만 회복 기간은 상당히 빠르더라. 2년 6개월밖에 안 걸리더라. 부동산은요, 오히려 하락폭은 훨씬 작은데 회복하는 기간이 평균 4년이더라는 거, 더 길더라는 거예요, 주식시장보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그 대부분의 나라들의 평균이거든요. IMF 보고서에 의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 일본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은 정말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특수 상황이야. 초장기 침체 20년 이상 겪은 이런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이 특수 상황을 자꾸 우리나라에 빗대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 자, 경제가 회복이 되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4년이 지나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폭락이 등이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20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0.8%예요. 그러다 보니까 1%도 않은 경제 성장률 때문에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고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장 틀린 거. 일본은 그 부동산 호황기 때 담보대출을 100%도 넘게 막 해줬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은행 부실들이 막 생겼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00% 넘게 110%씩 막 해준 거예요. 금융위기 터졌죠. 우리나라는 DTI, LTV, 더군다나 요즘은 더 또 강화시켜서 DSR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 가치에서 지금 60%도 안 빌려주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본,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우리는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믿으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등 일부 그 비전문가, 실제로 비전문가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 부동산을 안 해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자기가 투자도 안 해보고 이랬던 비전문가들이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크고 집값이 뭐 30%, 뭐 20, 40%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학자나 이론적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요? 이론을 바탕으로 시장을 예측해요. 자기가 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틀리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요, 논리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논리적이면은 이 시장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논리적이라면요, 경제학자나 그렇죠? 이 계산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맨날 틀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고장난 시계도. 그러면 언젠가 맞아,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가 몰라서 문제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부동산이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떨어졌다가도 다시 오르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여태까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